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태평천하 작품만 살펴보고 이제 소설은 넘어가서 다시 또 시로 넘어갈 겁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이 태평천하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교과서에 또 많이 실리는 작품 중에 미스터방 같은 작품이 좀 교과서에 많이 실리고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고등학교 2학년 되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껍빛단 리와 같은 그런 작품도 요즘 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작품들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 최만식의 태평천하라고 하는 작품을 볼 수 있고, 이런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역사 속에서 이기적 인간 혹은 박쥐형 인간, 이런 인간들의 모습의 구상과 그리고 그들을 비판하는 방식, 문체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태평천하다 보니까 그런 류의 작품을 다 대표하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작품을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모두 합시다. 서울의 대주주인 윤지원 영감은 인력거를 타고 그 삭을 닦겠다고 하고 어린 기생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아무것도 사주지 않으려고 하는 구두쇠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윤지원 영감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 윤지원 영감은 자, 바로 이 작품의 주인공이죠. 자, 그런데 지금 주인공의 한 행동을 보면 인력거를 타고서 뭡니까? 인력거 값을 깎으려고,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택시 타놓고는 뭡니까? 택시비로 뭐 10,000원 나왔는데 1,000원만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 꼴에 또 어린 기생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이 기생한테도 아무것도 안 사주려고 하는 그런 구두쇠 같은 인물이 아닌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은 주인공이 오히려 바로 뭐다?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독자가 객관적 입장에서 인물을 비판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장치를 쓰고 있는 게 바로 이 태평천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부정적 인물을 오히려 전면적으로 내세움으로써 인물을 이제 독자가 이 인물은 나쁜 놈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런 류 소설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모든 미스터방도 그렇고 껍빛단이도 그렇고 그런 작품들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계속 보도합시다. 구한말 화적들에게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쓰라린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는 일본인들이 들어와 자신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경찰서 무도장을 짓는데 아낌없이 기부를 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양반을 사고 족보에 도금을 한 것으로도 모자라 선자 종수와 종학을 군수 경찰서장을 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지금 바로 뭡니까? 자기는 구한말 조선 말기에 자신의 아버지가 장사를 하다가 이제 물건을 가지고 가는데 화적대들 도적한테 이제 당해가지고 죽음을 맞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인물은 바로 뭐다? 오히려 일본이 자신을 지켜줘서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부를 하고까지 꺽쇠로 표시를 하고, 자, 여기서 우리는 바로 뭐다? 바로 이 윤직원 영감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렇죠? 굉장히 이기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바로 왜곡된 역사 인식을 지닌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나라의 그런 현실이나 이런 거는 상관하지 않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 요거 하나만으로 뭡니까? 모든 걸 판단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바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양반을 사고 족보에 도금을 하더라는 거죠. 즉 자신의 신분, 실제로 일제강점기부터는 우리나라의 신분제가 폐지가 돼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는 양반과 상놈의 그런 이제 그 뭡니까? 그런 그 계급 의식들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윤직원 영감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가문과, 그렇죠, 바로 족보, 그렇죠, 신분을 중시를 하는, 그래서 가문과 신분을 중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봉건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자신의 이제 손자 종수와 종학을 군수와 경찰서장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들 창식은 노름으로 밤을 새며 가산을 탕진하고 군수를 시키려던 손자 종수 또한 방탕한 생활을 한다. 오로지 일본에 유학가 있는 둘째 손자 종학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그는 믿었던 종학이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픽업되었다는 정보를 받고 충격을 받는다. 본문에 수록된 부분은 작품의 제일 마지막 장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작품의 이제 결말 부분이 여기에 지금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품은 소제목으로 전체의 내용을 좀 그 부분의 장의 내용을 요약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장의 제목이 바로 뭐냐면 망진자는 호얀이라 이 제목을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위에다 하나 적어 놓읍시다. 사이에. 자, 이 부분의 소제목은 망진자는 호얀이라 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진나라를 세운 이제 시황제, 진시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진나라를 세운 시황제는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무속이라고 하는 것들, 그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정치와 굉장히 깊게 연관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진나라의 시황제가 이제 진나라를 딱 세우고 나서 그 뭡니까 자신의 이런 전속 일종의 국가 소속 무당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로 지금 무당이죠, 그렇죠? 그런 그 종교인에게 질문을 하게 돼요. 진나라는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될 것이냐, 뭐 진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무당이 내렸던 전개가 바로 이겁니다. 망진자는 호얀이라 해서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는 호야다. 여기서 호자가 오랑캐 호자를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시황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오랑캐들일 거라고 해석을 한 거고, 그래서 진시황이 바로 만리장성을 쌓게 되는 겁니다. 오랑캐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알겠죠? 그런데 사실 진나라는 무엇 때문에 망했냐면 진나라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호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호해가 방탕하게 나라를 운영하다가 결국 진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망진자는 호얀이라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다? 진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오랑캐가 아닌, 그렇죠? 진시황의 셋째 아들, 즉 3대 왕입니다. 그래서 아들인 호해였다 라는 뜻이고, 이거는 결국 적은 어디에 있다? 내부에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뭡니까? 그 전체 줄거리 마지막 부분에 이 윤직원 영감의 집안을 망하게 한 거는 결국 윤직원 영감이 가장 믿었던 바로 뭡니까? 종학이라고 하는 손자가 그 사상관계, 즉 사회주의 운동을 하게 됨으로써 이 집안이 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내용을 암시하는 일종의 복선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복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뒷부분에 이어질 내용을 암시하는 그런 장치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진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윤주사는 조끼 호주머니에서 간밤에 그 전보를 꺼내어 부친한테 올립니다. 윤직원 영감은 채든 전보를 받아 쓱 들여다보더니 커다랗게 있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몰라보고 윤주산의 서사 민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지요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그대로지요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바로 구어체를 사용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경어체와 구어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작품은 서술자가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어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바로 뭐다?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를 가깝게,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떻게? 독자와
인물의 거리를 멀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독자가 저 인물을 객관적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장치가 바로 이 말투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여기서는 조금 티가 안 나기는 하지만 이 태평천하의 이제 어투, 말투라고 하는 문체라고 하는 것은 판소리, 사설의 문체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판소리 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풍자와 해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풍자와 해악의 그런 판소리 문체를 가지고 옴으로써 작품의 풍자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어투에서도 굉장히 큰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또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다 적었어요? 자, 종합. 사상관계로 경시청의 비검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다냐라는 거죠. 자, 여기서 사상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공산주의 운동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공산주의가 유입된 것은 일제시대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공산주의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공산주의의 핵심은 힘이 없는 노동자들이 돈과 힘이 있는 자본가들을 몰아내고 노동자들의 세상을 만든다는 건데 일제시대라는 특수성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은 일제시대에 힘이 없는 노동자는 바로 누구? 우리 조선인들이 되는 거고 그럼 반면에 일제시대에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힘 있는 자본가는 누구? 바로 일본인이나 일본의 앞잡이들, 친일파들이 되는 거니까 바로 노동자들의 세상을 만드는 것은 이꼴 우리의 독립을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로서 초창기에는 공산주의 운동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받아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손자 종합도 그런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를 하게 됐다는 거죠. 자, 종합이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지요. 사상관계라니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가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윤직원 영감은 원전에는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이 지하물에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즉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좀 올려놓고 보도합시다. 자,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종아기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즉 뭡니까? 바로 이 윤직원 영감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사실 손자 종아기 걱정돼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윤직원 영감은 시방 종아기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에 드세던 불황당패가 백길 천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자, 바로 윤직원은 그렇죠? 자, 손자의 안위보다 자신의 집안과 재산을 중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적었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진나라를 망할 자 호, 즉 오랑캐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 호가 아니요 그의 자식 호해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즉 바로 뭐다? 진시황은 그래도 진나라가 망하는 꼴을 안 보고 죽었으니까 그 집안이 망하는 꼴을 보고 있는 윤직원보다는 오히려 행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서술자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종의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바로 뭡니까?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 바로 판소리 사설적인 문체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작품의 풍자성을 더욱더 높여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죠? 자, 사회주의라니 자, 그런 쳐 죽일 놈이 깎아 죽여도 아깝지 않을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하라님께로 생판 사회주의 하다가 됐다 경찰서에 잡혀 546시를 헐 놈이 그놈이 그게 어디 당한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의를 희여 부자놈의 자식이 무엇이 됐겨서 불황당패에 들어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지금 여기서 이제 바로 뭐다? 윤직원 영감은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황당패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바로 뭐다? 사회주의에 대한 그렇죠? 윤직원의 부정적 인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윤직원은 당연히 친일파 세력이다 보니까 어때? 이 당시에 돈과 힘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 계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자신의 아버지가 화적대의 그런 습격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던 그런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바로 사회주의 운동가들을 자신의 아버지의 습격한 화적대와 같은 선상에서 생각을 인식을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다 갑시다. 자, 아무도 숨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안은 물을 친 듯이 조용합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오죽이나 라는 거지, 그치? 자,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고 거든 주먹으로 땅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함을 지릅니다 라는 거죠. 지금 마치 윤직원 영감이 하는 짓이 성난 황소가 막 뭡니까 길게 우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바로 인물을 동물에 비유하여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으로써 바로 뭐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인물의 모습, 그렇죠? 이런 것들을 더욱더 부각시켜주는 효과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화적패가 있느냐, 불안감 같은 수령들이 있더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는 다 지나가고, 자, 부하라, 거리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은 정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남은 수십만 명 동병을 희하서 우리 조선놈 보호히어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여, 제것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요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태평천하, 그쵸? 바로 여기서 윤직원 영감은 바로 뭐다? 일제 강점을 태평천하로 인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인물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보여주더라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는 것이요 태평천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 망쳐놓을 불황당패에 참석을 한단 말이요. 땅바닥을 치면 벌떡 일어납니다. 그 몸짓이 어떻게도 요란스럽고 괄괄한지 방금 발광이 되는가 싶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여선 각원들은 방바닥 치는 소리에도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 상성이 되지는 않는가 하는 의구의 빛이 눈에 나타남을 가리지 못합니다. 착착 깎아 죽일로 그놈을 내가 핀지 휘어서 편지를 해서 자 100년 지역을 살리라고 100년 동안 징역 그렇죠 감옥에 가둬놓으라고 살리라고 헐걸 100년 징역을 살리라고 헐터여 오냐 그놈을 삼천석거리는 직분 휘어 줄라고 휘었더니 오냐 그놈 삼천석거리를 톡톡 팔아서 경찰서에다가 사회주의 하는 놈 잡아가도는 경찰서에다가 주워버릴걸 죽일 놈 마지막에 죽일 놈 소리는 차라리 울음소리에 가깝습니다. 이 태평천하에 라는 거지, 그치? 바로 뭐다? 이렇게 뭡니까? 자신의 손자, 믿었던 손자 종학에 대해서 집안이 망해가는 모습을 드러내줌으로써 이게 1930년대 대표적인 가족소설입니다. 알겠죠? 가정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소설 같은 경우에 특징이 바로 뭐냐?
바로 3대의 모습이 주로 많이 드러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장 윗대가 바로 뭐다? 그 뭡니까? 그 봉건주의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제2대에 해당하는 인물은 약간 개화기와 봉건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인물들은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3대에서도 보면은 둘째 아버지는 겉으로는 뭐 교육 사업도 하고 조선업 편찬 사업에도 뭐 동참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자기 제자의 딸을 막 유린할 정도로 굉장히 비윤리적인 그런 인물의 모습으로 나오죠.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3대가 바로 뭐냐? 일종의 개화된 지식을 상징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조선의 모습을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 바로 이런 가정소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쭉 넘어가서, 그렇죠? 자, 바로 이제 광복 이후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박두진의 해 보도록 합시다. 자, 페이지는 이제 232페이지 펴도록 합시다. 자, 폈습니까? 그렇죠? 자, 박두진의 해. 박두진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때 얘기했었죠. 바로 가장 대표적인 청록파 시인입니다. 그래서 청록파 시인들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광복 직전, 광복 직후, 바로 1940년대에 주로 활동했던 시인들이고, 이 사람들 시의 특징은 바로 뭐라고 그랬다? 자연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연이 아닌 자신들이 말하는 이상향의 모습을 자연에 빗대어 표현한 게 바로 이 청록파 시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봅시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바로 밝음, 광명, 그렇죠? 생명력, 이런 걸 나타내고, 즉 화자는 지금 해보고 솟아라라고 하니까 뭡니까? 화자가 바라는 일종의 이상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화자는 얘기합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자, 해한테 얼굴이 있대요. 텔레토비 동산이야? 여러분 안녕 하는 자리잖아, 그치? 자, 해한테 얼굴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인법이 사용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맑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자, 요 부분에서는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 반복되는 구조, 바로 AA, BA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자, 여기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암울한 현실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혹은 이 시대적 배경을 집어넣어서 생각을 하면 바로 뭐다? 바로 뭡니까? 일종의 이념으로 분리된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실제로 1945년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었죠. 늘 얘기했지만 바로 뭡니까? 미국이 결국 진주만 습격 사건을 당한 다음에 그에 대한 보복으로서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 양일에 걸쳐가지고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쏘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전명 홀쭉이와 뚱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플루토늄탄이었고 하나는 우라늄탄이었는데, 하나는 굉장히 얇고 길게 생긴 미사일이었고 하나는 굉장히 짧고 뚱뚱하게 큰 이런 미사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홀쭉이와 뚱뚱이라고 불렀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그 원자탄의 위력이 너무 셌기 때문에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우리의 힘으로 맞이했던 해방이 아니다 보니까 북한 쪽에는 당시 소련군이라고 해서 소비에트 연합, 그 현재 러시아 지역과 그 주변 일대를 하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북쪽에 이제 그 진영을 만들게 되고, 남쪽은 반면에 이제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미군이 이제 주둔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 우리 나라 안에 있던, 아까 얘기했죠, 일제 시대에는
공산주의가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이 됐었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을 따라서 북쪽으로 다 모이게 되고 그와 반대로 이제 민족주의자들이나 민주주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은 그 공산주의자들 피해가지고 남쪽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념적으로 우리나라가 분리가 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일종의 분리된, 분단된 우리 민족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글이글 앳된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달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정적 의미의 시어가 되는 것이고 바로 위에 있었던 일종의 어둠과 마찬가지의 의미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거는 어둠과 같은 의미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해야 고운해야 네가 오면 네가 사오면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지금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오면 네가 사오면 나는 청산이 좋아라. 저 바로 이 청산이라고 하는 건 화자가 소망하는 이상향을 나타내는 시어입니다. 자, 헐헐헐 기스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라도 좋아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헐헐헐 그렇죠. 바로 음성 상징어 그 중에서도 의태어를 사용을 하면서 바로 아름다운 그런 청산의 모습을 묘사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화자는 얘기합니다. 사슴을 따라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슴이라고 하는 존재 사슴은 이제 우리가 먹이사슬에서는 어떻게 보면 풀 다음에 있는 1차 소비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슴은 일종의 약자, 힘없는 사람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화자는 바로 뭐다? 그 사슴을 따라서 양지로 사슴을 따라. 양지는 햇빛이 비치는 곳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해가 도래한 곳, 즉 이상향에 가서 사슴과 어울려서 놀고 반대로 칙범을 따라 칙범을 만나면 칙범과 놀고. 자, 여기서 그러면 이 칙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범, 그렇죠? 힘 있는 존재, 강자를 의미하죠. 그러면 화자는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칙범을 만나면 칙범과 논대. 이 사람은 박지영 인간이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마지막에 나옵니다. 해야 고운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자, 여기서 너는 바로 해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죠. 바로 의인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앉아 워이 모두 불러 한자리 앉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화자가 바라는 세상의 모습이 사실 여기서 드러난 겁니다. 즉 바로 뭐다?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앉는데 여기서 짐승은 바로 뭐야? 앞에 얘기했던 사슴과 칙범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라는 화자가 바라는 이상향의 모습은 바로 뭐다? 바로 강자든 약자든 모두가 화합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짐승, 강자와 약자 상관없이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어울릴 수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청산이고 화자는 바로 그러한 세상을 바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워이라고 하는 것은 음성 상징어 중에서도 의성어를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자, 그래서 바로 화자는 바로 뭐다? 그 모두 한자리에 불러 앉아서 어떻게? 앳되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여기서 앳되고 고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우리 민족이 화합하는 날이고 이것이 바로 뭐다? 진정한 의미의 광복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민족의 화합을 노래한 시가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박두진의 해라고 하는 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또 박두진의 청산도를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사나, 우뚝 솟은 푸른 사나, 철철철 흐르듯 지푸른 사나, 숱한 나무들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둥둥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너머골 골짜기에서 우러오는 뻐꾸기라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산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실 얘기하고 있는 이 산이라고 하는 공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현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산을 부르는데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지푸른 산아라고 함으로써 바로 뭐다? 이 산을 점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점점 앞에 붙는 말을 늘림으로써 강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면은 자, 이 산의 모습은 어떻다? 나무도 굉장히 무성하게 이제 우거져 있고, 그렇죠? 그다음 산마루에 지금 굉장히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둥둥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너자리 씻기는 하늘, 매우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는 그런 산이야. 너무나 어때? 그 산의 모습은 매우 아름답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자, 산의 외면적 모습이 드러나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그렇죠?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뭡니까? 뒷부분에 보면 뭔가 좀 이상해. 그렇게 아름답고 굉장히 멋진 그런 뭡니까? 이상적인 그런 공간처럼 보이는데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너머골 골짜기에서 우러오는 뻐꾸기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그것도 이 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저 너머에 있는 골짜기에서 뻐꾸기가 울고 있는 그 울음소리가 그 뻐꾸기의 울음소리만이 들리더라는 거야.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이거는 산의 내면적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사실 이 첫 번째 연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이거는 광복 직후, 그렇죠? 우리나라의 모습을 나타내더라.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광복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을 찾은 것 같고 너무나 기쁘고 좋기는 한데 뭔가 빠져있는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그렇죠? 바로 아까도 얘기했고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바로 우리나라가 광복 직후에 북한 쪽에는 소련군이 남한 쪽에는 미군이 주둔을 하면서 이제 1940 미군과 소련군이 우리나라를 빼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회의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신탁 통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힘을 가질 때까지 미국과 소련이 대신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일제시대에서 벗어났는데 갑자기 소련과 미국이 우리를 지배하겠다는 얼토당토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즉 우리의 의미에서는 바로 보다 진정한 의미의 광복이 아니더라라고 인식이 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푸른 사나 내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며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쩌면 만나도질 볼이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라는 거죠. 즉 화자가 진정으로 보고 싶은 사람은 바로 누구다? 볼이 고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바로 뭐다? 화자가 진정으로 그리워하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대적인 의미를 집어넣으면 이 대상이 이거는 바로 뭐다? 진정한 의미의 광복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하죠? 됐습니까? 그렇죠? 자,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자,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자, 지금 화자는 바로 뭐다?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티끌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벌레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화자는 긍정적으로 본다, 부정적으로 본다? 긍정이다, 부정이다? 부정. 그렇지. 바로 뭐다?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난다는 거죠. 혹은 부정적인 현실 인식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 지운 나의 사람. 그렇죠. 바로 이 나의 사람이 아까 위에서 얘기했었던 보리 고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어린 보리 고운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튀어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자, 튀어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자, 이게 바로 뭐다? 화자가 기다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뭐다? 진정한 의미의 광복을 이야기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빛나는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와줄 보리 고운 나의 사람.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넘어 뻐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저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라는 거죠. 즉 지금 이 화자는 일종의 군중 속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뭐다? 사람들은 지금 그래도 비록 표면적으로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했다고 사람들은 막 아우성 치면서 대한독립 만세 하고 이제 하면서 기뻐하는 거야. 하지만 그 속에서 화자는 바로 뭐다? 아직은 진정한 의미의 광복이 아니구나라고 느끼면서 화자는 바로 뭐다? 진정한 의미의 광복을 그리워하고 있는 내용의 시가 바로 이 청산도라고 하는 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는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바로 신석정의 꽃덤불이라고 하는 시와 함께 보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바로 서정주의 추천사 보도록 합시다. 자, 아마 이 작품 하고 나면 시간이 다 될 것 같긴 하네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서정주 시인은 그렇죠? 자, 서정주 시인은 대표적인 생명파 시인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명파라고 하는 시 경향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요 생명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바로 인간의 근원적 문제를 시로 표현한 그러한 이제 시 경향을 우리는 생명파 시라고 얘기합니다. 생명파 시 하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많이 배우는 시 중에 하나 바로 유치원의 깃발 같은 시가 가장 대표적인 시예요. 알겠죠? 유치원의 깃발 혹시 배운 적 있죠? 그죠? 보면 유치원의 깃발 뭡니까?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그죠? 푸른 회원을 향해 그 손드는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이런 시 있잖아, 그렇지? 이게 바로 유치원의 깃발이라고 하는 시거든요. 바로 이 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 한계, 이상을 추구하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그런 인간의 그런 모습을 담은 시가 바로 이 유치원의 깃발이고, 이 서정주의 추천사도 그 작품과 굉장히 유사한 주제를 갖고 있는 작품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서정주 시는 여기에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 민족 설화를 바탕으로
시를 창작을 합니다. 그래서 서정주 시인의 대표적인 시집하면은 질맞의 신화라고 하는 시집이 있거든요. 여기 질맞의 신화라고 하는 시집을 보게 되면은 서정주의 고향 마을에서 떠들면서 내려오는 그 전설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시로 표현한 게 바로 서정주 시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질맞의 신화 시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그 초록저고리 붉은 치마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무슨 내용이냐면 그 마을에 이제 전설이 내려오는데 어떤 전설이 있느냐? 어느 날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사실 남자는 이 결혼이 별로 싫었나 봐.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첫날밤을 맞이하는데 남자가 좀 내키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가겠다고 이제 방을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겠어 하고 문을 열고 밤에 이제 나갑니다. 근데 자신의 옷자락이 그 뭡니까? 옛날에 뭐 문고리 같은데 이게 딱 걸려버린 거야. 근데 남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놈의 여자가 음탕해가지고 그새를 못 참아서 나를 안 보내주려고 하는구나 해가지고 남자는 뭡니까 나라 해가지고 간 다음에 집을 나가서 문 닫자마자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한 40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남자는 우연히 이제 자신의 그 신혼집이었던 그 집 앞을 지나가게 되면서 이제 갑자기 문득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 여자는 잘 지내고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길래 혹시나 하고 문을 삐꼼하고 열었는데 웬걸? 그 여자가 40년 전 그 첫날 밤 그 색동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앉아있는 거야. 알겠죠? 남자는 깜짝 놀라가지고 그 여자를 뭐 다시 본 다음에 그 여자의 어깨에 손을 딱 짚는 순간 그 여자가 이제 붉은재와 그 초록재로 확 하면서 사라져 버렸다 하는 그 전설을 바탕으로 시도 내용이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일종의 그 뭡니까? 남자에 대한 복수, 이런 봉건적 사고에 대한 일종의 그런 비판 이런 걸 담은 시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지역에 내려오는 신화를 바탕으로도 시를 많이 창작한 사람이 이 서정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뭡니까? 추천사라고 하는 시도 보면은 뒤에 보면 부제가 바로 뭐다? 춘향의 말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바로 뭡니까? 바로 판소리, 춘향전을 모티브로 창작한 그러한 작품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여기서 제목이 추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네를 미는 노래다 이 뜻입니다. 미는 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향단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향단이가 누굽니까? 향단이가 누구야? 바로 춘향이 옆에서 춘향이를 보조해주는 몸종, 여자 몸종이 향단이었고 이몽룡을 옆에서 바로 보조해주던 그 뭡니까? 그 하인이 바로 방자였잖아, 그렇지? 바로 향단이를 지금 부른다는 것은 바로 뭐다? 화자는 바로 춘향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라는 거죠. 자, 지금 화자는 바로 뭐다? 그네를 타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작품의 제목이 추천사의 의미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 그네라고 하는 것들 자, 여기서 그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 본연의 한계를 상징하는 그러한 소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에서 하늘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시어는 우리가 동경하는 대상, 우리가 바라는 대상, 즉 이상, 꿈 이런 걸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자, 금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하늘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즉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근원적으로 이상을 추구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네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까지 닿습니까? 아니잖아. 다시 어떻게 돼? 그네줄에 못 껴가지고 다시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즉 그네가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인간이 이상을 추구하는 모습을, 하지만 하늘에 닿지 못하고 다시 땅으로 내려온다는 건 인간은 결국 뭡니까? 이상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하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시에서 그네라고 하는 소재가 상징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먼 바다는 바로 화자가 가고 싶은 공간, 즉 이상향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다소 곳이 흔들리는 수양거들과 백앤모에 놓이듯 한 풀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 새끼 꾀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나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사실 여기서 이 수양거들 나무를 수식하고 있는 말이 다소 곳이 흔들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백앤모에 놓이듯한 풀꽃더미, 이 풀꽃더미도 바로 뭐다? 마치 베개나 이런 데 수놓은 것처럼 예쁜 것들이라는 거 알겠죠? 그리고 자잘한 나비 새끼, 그 다음 꾀꼬리들. 자, 얘네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부정적 의미의 시효는 아니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화자는 바로 뭐다? 이것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나가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채무 치는 것들은 바로 뭐다? 그쵸? 자, 얘네들은 바로 뭐다? 자, 이상을 이루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흔드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일종의 바로 뭐다? 현실에 대한 미련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즉 화자가 바로 뭐다? 이상을 이루려고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즉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산호도 그렇고 섬도 그렇고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화자는 어디? 저 하늘로 밀어 올려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늘도 바로 이상향 위에 있었던 먼 바다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라고 해서 이 울렁이는 가슴은 바로 뭐다?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뭡니까? 흥분, 기쁨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갑자기 여기서 화자는 바로 뭐다? 인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상이 전환이 되고 있죠. 자, 서으로 가는 달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서라고 하는 거는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일종의 불교의 이상향을 얘기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화자는 바로 뭐다? 저 서쪽으로 가는 달같이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바로 이상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각을 하더라는 거죠. 즉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이상을 추구하지만 그걸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향단아. 즉 인간의 한계를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화자는 어때? 이상을 추구하는 행위를 멈춘다 안 멈춘다? 안 멈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뭡니까? 이상을 추구하지만 그걸 이룰 수 없고, 하지만 그걸 이룰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 본연의 모습에 대한 깨달음을 담은 시가 바로 이 서정주의 추천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 수업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는 시간 가진 다음 독서를 하도록 합시다.